엄마가 너무 바빠 엄마를 새로 주문했다. 그리하여 엄마 2호. 엄마 1호는 열심히 회사 다니고 집에 오면 열심히 잠을 잔다. 내가 너무 바빠 아들을 새로 주문했다. 그리하여 아들 2호. 나는 열심히 학원 다니고 집에 오면 열심히 숙제하다 잠에 든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 엄마 2호, 아들 2호는 집에 남아 같이 밥도 먹고 소소한 대화도 나눈다. 가끔은 산책을 가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 목까지 열심히 가족이 된다. 진짜 가족이 된다. 201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작 김성진 시인의 가족 버전 2를 읽어드렸습니다. 작품 속 화자인 나의 눈에 비친 나와 화자의 엄마는 너무나 숨가쁘고 벅찬 일상을 살고 있죠. 바쁜 회사 일에 지쳐 집에 들어오면 이내 쓰러져 자버리는 엄마. 몰아치는 학원 수업을 따라잡고 산더미처럼 쌓인 숙제를 해내느라 항상 지쳐있는 아들. 이 가족의 하루하루 속에는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공유하는 가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진짜 가족이 그리웠던 나는 자신만의 상상 속에서 엄마 1호와 아들 1호를 대신할 엄마 2호와 아들 2호를 만들기에 이르죠. 화자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가족 버전 2의 모습은 우리에게 왠지 모를 슬픔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다는 핑계로 놓치고 미루며 또 잊고 살았던 많은 소중함들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소중한 것은 갖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어쩌면 가족이란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노력이 아닐까요? 당연하다는 말로 많은 일상의 순간들을 그냥 스쳐 보내지 않기를 바라며 언제나 소중한 당신 곁에 가족이 되고 싶은 여기는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이용임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이용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임 시인님 소개 먼저 간단히 해드릴게요. 200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하셨고요. 시집 안개주의보, 산문집 당신을 기억하는 슬픈 버릇이 있다를 내셨습니다. 최근에 시집 쉬는 휴일도 없이를 출간하셨어요. 안개주의보를 내시고 8년 만에 내신 시집인 거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그냥 저는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회사 다니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뭐 책 좀 읽고 가끔 시 쓰고 뉴스 보고 그러면서 그냥 정말 어제 오늘 내일이 비슷비슷하게 그냥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집, 회사, 집, 회사. 네, 집, 회사, 네, 네. 정말. 그리고 요즘은 또 시집 나왔다고 낭독회 같은 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더 그러셨.
원래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원래 네, 안 하셨구나. 낯가림이 심해서. 네. 오늘 그럼 되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귀한 시간입니다. 네. 시집 제목이 쉬는 휴일도 없이예요. 그러니까 시집 처음에 시인의 말을 대신해서 서시를 넣으셨잖아요. 네, 네. 그 서시를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이용임 시인님의 서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상냥한 누군가 이국어로 쓴 시를 현관 앞에 두고 간다. 읽을 수 없는 시는 아름답다. 어느 계절의 여행처럼. 시는 휴일도 없이 온다. 아무렇지도 않게 부드럽다. 누군가 이국어로 쓴 시를 현관 앞에 두고 간다. 매일, 매일매일. 문 너머 풍경은 여전히 일상인데 시는 읽을 수 없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눈과 입을 꿰맨 향기로운 시체를 안고 천년을 살았다는 어느 왕처럼 나는 아침마다 시를 받고 계단을 내려가 마른 꽃나무 사이로 걸어간다. 감사합니다. 시인님 낭독 들으니까요. 낭독회 안 하시는 거 너무 아까운데요. 낭독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너튜브 채널이라도 하나 만들까요? 네, 너무 또박또박 잘 읽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은혜를 받은 기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인의 말 대신 서시를 넣으신 이유 있으신가요? 시집을 뭐 많이 낸 것도 아니고 이게 두 번째 시집이긴 하지만 이 발표한 시들 뭐 발표하지 못하고 적어 놓았던 시들을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막 묶을 적에 그 안에 일종의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묶는 편이에요. 네. 순서 같은 거나 부 나눌 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시가 이 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딱히 시인의 말을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이 시 안에 있으니까 하면서 제 독단으로 그냥 실은 거죠. 처음에 딱 시집을 열었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읽게 될 시는 이런 시입니다라고 딱 보여주는 시 같아요. 네, 뭐 전달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시들을 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 서시에 쉬는 휴일도 없이라는 식구가 나오잖아요. 네, 이것을 제목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거는 저보다 훨씬 제목을 잘 뽑는 출판사 친구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저 시집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제목을 고르는 능력이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제목을 못 쓰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제목이 명사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명사가 아닌 시를 제목을 하면 내가 나를 막 칭찬해주고 싶고 이런 정도로 그냥 원래는 되게 좀 무거운 제목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너무 무겁고 좀 우울하다고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해준 게 이 제목이었는데 들으니까 역시 제목은 확실히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전문가가 채택해 주신 제목이었네요. 네, 맞아요. 네. 이용임 시인님의 이번 시집을 읽으면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서 현재에 도달한 하자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시집에 수록된 작품 중에 고유명사라는 시에 나오는 내가 보낸 한철은 발음이 고와서 비도 속눈썹으로 걸어온다. 설이 내린 무덤에서 도굴한 뼈가 둥글어 고요하다. 너는 이런 구절도 그렇고 령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죽은 여자 효정은 수다스럽다. 계곡에 새로 묻힌 처녀의 골반이 오목하여 물빛 꽃 골락이 자그럽다 하다. 이 부분을 시인님 목소리로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시에서 느껴진 어떤 고전미랄까요? 그런
느낌의 작품들은 어떻게 쓰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대본을 보고서 이거를 보고 고전미라고 느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 그냥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휘 같은 게 약간 제가 경상도 출신이고 외할머니하고 살았어요. 어렸을 네. 때부터. 그래서 약간 그런 사투리하고 할머니 세대들이 쓰는 옛날 말 같은 거를 듣고 자라서 이제 시를 쓸 때도 이제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잠재된 어휘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첫 시집에서 이 두 번째 시집까지 좀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 사이에 저도 이제 많이 변했는데 원래부터 제가 약간 죽은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많아요. 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고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옛날 사람들이 쓰던 가구나 뭐 왕이 앉았던 의자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네. 거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포즈로 앉아 있었을까? 조선시대 왕도 피곤하면 짝다리를 짚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사물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 만들면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들을 자연스럽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시집에 뭐 귀신, 령, 뭐 오래된 나무에 혀가 자라는 네, 뭐 네. 이런 이미지들이 저도 되게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오래된 것을 새로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오래된 물건들이 뭐 사람마다 약간 취향의 문제니까요. 근데 저는 골동품을 좋아해요, 사실은. 그쵸. 그 역사가 있죠. 물건에. 또 그 이 집에는 여자, 네. 자궁, 네. 심장이라는 시어가 자주 네, 등장하잖아요. 네네. 어쩌면 이 세 단어가 이번 시집을 차지하는 강렬한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자 자궁 심장이 아마 이걸 묶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키워드라고 표현하자면 그럴 수도 있는데 첫 시집을 묶고 이 시집이 나오기까지의 정말 사회적인 큰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글 쓰는 사람들 뭐 다른 장르 예술가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어쨌든 그게 흔들림이 있는데 저도 좀 그랬고 그 사이 중간에 그 생일시라고 해가지고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친구들 그 생일이 되면 생일시를 써주는 거를 했었어요. 작가들이. 네. 그거를 한 편 쓰고 생일 모임을 제가 갔었는데 그 어머니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너무 약간 심하게 약간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딸 그리고 그 딸이 영원히 그 아이는 어른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생일을 겪더라도.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모성에 관련된 시들을 엄청나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저 혼자서 어찌 보면은 좀 이기적인 나를 정화하는 어떤 거였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그 아이와 엄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시들이 이제 시 안에 많이 묶이면서 이제 그렇게 정조가 좀 형성이 됐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를 정하고 시를 쓰는 게 아니고 8년 동안 쓴 시를 모으는 작업인데 네. 모으고 나면은 내가 어떤 것에 많이 빠져 있었는가가 또 그냥 이렇게 떠오를 것 같아요. 투명하게 시집에서. 네. 시집을 읽는 내내 시인님께서 바로 옆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를 흥얼거려주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시집 뒤편에 이경림 시인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중에 이용임의 시집 속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나직나직한 노랫소리가 들린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노랫소리라는 말에서도 느껴지지만 그 어떤 운율감
리듬감이랄까요? 리듬감? 이용임 시인님의 시집에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산문시도 워낙에 많고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시라고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봤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운율이란 어떤 걸까요? 그거는 글쎄요. 요즘에 운율의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현대로 넘어오면서 옛날에 이제 현대 전에 근대? 현대에 아주 가까운 시간? 그때까지는 장르를 나누는 기준이 어떤 형태에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장르의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형태에는 그닥 큰 의미는 없다는 느낌은 드는데 다만 제가 행년을 나눠서 쓰는 이유는 제가 좀 말도 약간 띄엄띄엄하는 버릇이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쉬는 시간이랄까 공백, 여백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시인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거의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하잖아요. 하고 시를 딱 이제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시를 볼 적에 저는 그 시의 배치의 시각적인 것들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산문시를 쓸 적에는 아마 호흡이라든가 그 안에 무슨 산문 정신 같은 걸 넣고 싶다든가 메시지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아마 그 형태를 취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공백이나 여백 그다음에 누군가 이 시를 읽을 적에는 행년을 나누면 일단 그 호흡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한 번씩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예, 그렇게 막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애 뭐 한 행짜리 한 년이 되는 그런 시들도 많고 뭐 두 행이 한 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공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책 묶으시는 분들은 좀 짜증나겠죠. 괜한 종이를 텅 빈 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종이가 많이 드니까 나무한테도 미안한 일 같아요.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시. 네, 그렇게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네, 그렇게 저도 읽었어요.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느끼면서, 그리면서. 네. 근데 또 그 구름 수집가라던가 풍경 수집가라는 시를 보면 여기서는 어떤 서사랄까요? 이야기가 느껴졌거든요. 네네. 네, 그런 시를 쓰시게 된 계기랄까요? 일단 제가 수집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약간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근데 아까 골동품 얘기도. 네네네. 근데 사실 저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수집하느냐면 저는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이라 수집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우표 수집 같은 것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왜 연도별로 뭐 네. 색깔별로 발행처별로 책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집은 반드시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건 못하고 남이 수집해 놓은 거 본다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상상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박물관도 그런 장소 아닌가요? 예, 그렇죠. 누군가가 어떤 주제에 네. 의해서 수집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남이 해놓은 거 가서 네. 이제 즐기는 약간 변태스러운 그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를 수집한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이거나 그럴 적에 시를 쓰려면 영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는데 사실 모든 작업자들한테 영감은 거의 다들, 중요하지 않죠. 네. 대부분 저는 좋은 작업자들이라면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감각을 계속 열어놓고 다니까 좀 피곤하죠. 모두 대부분들이 시인이든 소설가든 예민하고. 그런 것들도 일종의 수집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카페에서 지나가는 사람 대화를 수집하고 뭐 지나가는 뭐 오늘 날씨를 수집을 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제스처라든가 거기서 풍겨오는 정조 같은 거 나를 탁 칠 때 그 감각 같은 거를 차곡차곡 수집을 해놔서 그게 어느 순간 물을 익었을 적에 작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구름도 수집을 하는 것도 풍경도 수집을 하는 것도 결국은 시 쓰는 일이지 않나라고 해서 그것이 시를 쓰는 어떤 작업의 그런 기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냥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그 시들을 쓸 적에는 좀 재미있게 썼어요. 제가 서사 잘 네. 못하는데 뭔가 조그마한 짤막한 얘기, 동화 같은 거 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서사라고는 했지만 저는 되게 상상력이 풍부해진 느낌 경험을 했거든요. 그 구름 수집가, 풍경 수집가를 읽으면서 이제 시인님께서 써놓은 문장들을 따라가면서 같이 그 문장만큼 상상을 하는데 너무 자유로워지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독자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써주신 대로 저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너무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때. 감사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용임 시인님께서는 2007년 한국일보로 등단하실 때 상투성을 훌쩍 벗어난 독특함으로 미정형이긴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셨어요.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때의 평가와 뭐 지금을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 13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이 되었죠. 갑자기 나이 정보를. 근데 이제 처음에 등단을 했을 때는 저는 또 문창과나 뭐 문학 관련한 전공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뭔가 내 안에 규칙이나 틀이나 뭐 결벽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다는 생각은 해요. 그 당시는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긴 세월 동안 제가 이 짝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시한테 국어라고 애원하고 하면서 막 시를 쓰는데, 그러니까 계속 내가 맨날 풀 메이크업에 예쁜 옷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조금 편하게,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가 쉽다는 그런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항상 어렵고 괴로운데, 괴롭다? 아니 즐겁지만 즐거운 괴로움, 약간 변태스러운 괴로움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나이 들고 변해가는 만큼 시도 나이 들고 변해갔을 거예요. 어차피 제가 시를 쓰니까 제 시도 저를 닮아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 저는 별로 다른 거 없이 살아요, 매일이 똑같아요라고 했지만 그 똑같은 날들에서도 저는 조금씩 달라졌을 테고, 예. 요즘은 시를 쓸 적에 그런 어떻게 해야 돼, 시는 이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없어졌다? 좀 가벼워진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좀 편안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맞아, 자연스러워. 내 세계의 말을 걸어보는 것. 그러면 세계도 나를 손가락으로 톡톡 쳐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조금 친해진 느낌. 친해진 느낌. 예, 이러다가 내일 바로 뒤통수 맞을 수도 있지만 예, 지금 현재로선 그래요. 맞아요. 네. 되게 나는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저도 시인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데뷔했을 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덜 조급해 한다는 거. 맞아요. 네.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안달복달 하지 않고 좀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좀 정말 친해졌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느껴질 때 저는 좋더라고요. 좀 내려놓게 네. 되죠. 네. 제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데 여행을 최근에 몇 년 혼자 해외여행을 좀 다녀왔었어요. 근데 사실 약간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왜 어릴 때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여행을 못 갔어요. 이 회사가 워낙 바쁘기도 했지만 뭔지 모르는 불안감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혼자 뭐 어디 밖에 나갔다 와볼까? 여권도 있는데 나에겐 여권이 있잖아? 막 이러면서 나에겐 여권과 카드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못 갈 게 뭐야? 막 이러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 어렸을 때 아마 내가 나갔으면 당황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 굳건한 중년 아줌마 정신으로 무장한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말이 안 통해도 그래, 그러면 3번 말해줄게. 천천히 3번 다른 뉘앙스로 말해줄게. 언젠간 알아들어. 막 이런 거라든가.
뭐 외국에 나가면 이제 뭐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막 중국말로 말을 건다거나 일본말로 말을 건다거나 하면 당황할 법도 한데 막 일본어로 나한테 말을 걸면 굳건하게 한국어로 난 일본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서양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그게 나이 들어서 나오는 그쵸. 약간 뭐 그런 것 같대요. 맞아요. 예. 용기라고 하기엔 뭐하고 참 그 뻔뻔함이 생기죠. 예전에는 예. 너무너무 예민한 촉수들로 가득 차서 모든 것들이 다 아팠다면 지금은 좀 이게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이 뭔지를 조금 알아서 여유가 생기는 것도 같은데 아직 한참 멀었겠죠. 그렇죠. 내일 작가님이랑 저랑 내일 또 뒤통수 맞을 수도 그렇죠. 있죠. 맞아요. 네. 알 수 없는. 네. 회사에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용임 씨님은 공대 출신의 프로그래머 네, 직장인이세요. 되게 특이한 이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직장생활과 시쓰기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항상 이 질문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마 등단을 하고 나서 직장을 잡았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출근을 하는 게 일상적인 거에 그러다가 이제 등단을 한 케이스라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조금 여유라기보다는 요령이 있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초년생 때는 일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도 힘들고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 경력이 쌓이고 일도 그러면 경력자의 좋은 점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중간에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와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하고 어머. 한 1년을 못 걸었어요. 다리 쪽 신경 쪽 누르는 게 너무 심해서 다리를 계속 절어가지고 아유, 크게 네, 좀 하셨네요. 네, 그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등산 스틱을 들고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걸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향집 뒤에 그 공원을 막 걸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평생 다리를 절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뭔가 마음속에서 하나 뭔가 툭 부러지는 게 생기면서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그러다간 허리가 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실을 쓸 수 있는 게 회사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근데 연차가 쌓여서 그만큼 일이 익숙해지면 네, 그렇죠. 네, 초년생들만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오지 네. 않나요? 그 결과물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더 큰 회사에 더 좋은 자리에 더 높은 연봉에 이렇게 원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애초에도 그런 거 좀 얻기도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완벽주의 같은 게 있어서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은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 누가 봐도 우아할 정도로 해야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사건 전에는. 그래서 막 혼자서 새벽까지 막 어떻게든 남들 다 퇴근해도 나는 내 일을 한다. 막 이런 이상한 책임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한테 폐해 안 끼치고 일이 굴러갈 정도로. 그러니까 뭐 양심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도덕적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는 사실 저한테 더 중요한 거는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에 더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숨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네, 어떻게 맞아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면 맞아요. 네, 힘들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어리석은 나에게 네, 그럼 몸이 아프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용임 시인의 시는 항상 일정량의 습기를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재훈 문학평론가님도 시집 해설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연민과 공감에서 비롯한 시인의 연금술적인 상상력의 자장은 한없이 낮게 가라앉아 웅크리고 있는 고독한 삶을 향해 다가간다. 아까 세월호 그 생일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용임 시인에게 연민과 슬픔, 공감 이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울하다는 감각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4살 때인가 5살 때 정도에 외출하고 오면서 현관에 앉아서 슬리퍼를 탁 벗으면서 한숨을 엄청 크게 쉬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어린애가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니? 이랬더니 제가 이랬대요. 엄만 그것도 몰라. 사는 건 원래 피곤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 저 상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게 우리 왜 어른들이 왜 애들 키울 적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네. 한두 개씩 기억해 놓고 있는 네. 것 중에 우리 집에서는 그게 있는데 어쨌든 항상 뭔가 피곤하고 되게 피곤하니까 우울하고 그런 느낌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우울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요. 저 회사에서도 유독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눈에 띄고 친구를 만나도 아, 이 친구 오늘 조금 좀 처져 있네? 뭐 이런 게 좀 눈에 많이 띄고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이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걸 캐치를 잘 하는 것 같고 사람인 이상 그걸 알게 됐는데 뭐 무슨 공익광고 다니고 너의 슬픔은 네가 이겨내야지 뭐 의지 한국인으로 이겨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힘든 거 얼마나 좀 안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가서 뭐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좀 약간 그런 거는 있지 않나 내 주변에 뭐 그런 계속 뭐 사니까 시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분위기를 감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네. 여기 나 힘들어 하고 써놓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써인 것처럼 네. 보이는 사람이 네. 있죠. 그 분위기를 잘 감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인님께서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아는 병이라서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나처럼 힘들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모두의 힘듦이 다르니까 근데 괜한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큰 비타민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아니, 우리에게 모두 그런 존재가 필요해요, 사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시인님의 안녕 부다페스트라는 시의 일부를 조금만 읽어볼게요. 네. 당신은 푸르게 젖어 한낮에 정막을 건너고 있어. 나는 발을 접어 몸 깊숙이 밀어놓고 자정의 현기증을 견디고 있어. 뭔가 어떤 신체적 감각과 공간적 배경이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부다페스트에 다녀오신 아니요. 그건 아니시고. 부다페스트를 너무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이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건가요? 아마 텔레비에서 부다페스트 TV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네. 그 거의 모든 시들이 그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아마 부다페스트 한번 가보고 싶네 이렇게 하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감각들하고 그냥 연결이 돼서 시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가끔은 시가 한 번에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또 되게 골치 아프게 계속 오래오래 몇 개월씩 쓰면서 계속 퇴고를 하게 되는 시도 있는데 이 시는 그냥 한 번에 쓴 시예요. 네, 계속 이렇게 아마 축적되어 수집해 놓은 뭔가가 있었는데 부다페스트의 낚싯줄에 딱 걸리면서 통째로 예. 귀로 올리셨구나. 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낮의 정막, 자정의 현기증 이런 시어들을 보면 그냥 한없이 이 단어만 들여다보고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한낮은 진짜 좀 적막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후 2시에서 4시가 맑은 날은 제일 하루 중에 더울 때잖아요. 해가 제일 높을 때. 그때가 가장 시적인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때는 더우니까 특히 여름에는 골목에 나가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요. 애지간하면 그 더운 시간에 안 나오죠. 그쵸. 그러면 도시도 되게 적막해요. 네. 그렇네요. 네. 저는 한낮에 어떤 소란스러움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어디 시내를 뭐 시내하고 강화문 내거리에 가면은 뭐 한낮뿐만 아니라 새벽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겠지만 코로나 돌기 전에 뭐 새벽에도 뭐 정막이란 없죠. 그곳은. 네. 네. 지금 부다페스트 얘기도 나왔고 뭐 그런데 만약에 쉬는 휴일도 없이라는 시집을 다른 나라에 번역 출판을 하게 된다면 어디에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나 되게 두근두근했잖아요. 완전 두근두근한 일인데 그냥 다 필요 없이 프랑스. 왜냐하면 제가 그 나라를 좋아하니까. 네. 네. 번역이 빨리 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죠. 근데 번역을 하더라도 되게 위화감 없이 번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프랑스어를 잘 몰라가지고 저도 전혀 뭐 금주 뭐 이런 것밖에 근데 프랑스를 갔다 왔다기보다는 파리를 좀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로밍도 안 해가지고 종이 지도를 관광 안내소에서 얻었는데 근데 좀 약간 백은 있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어학연수가 있던 선배가 있어가지고 그 선배가 저의 모든 의사소통과 그런 걸 다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 선배는 절망적인 길치였어요. 절망적인 길치. 정말 제가 느꼈던 봤던 사람 중에 최고에 가까운 어떻게 이 도시에 있었지? 이럴 정도로. 근데 제가 너무 길을 잘 찾는 거예요. 그 종이 지도를 보고. 그래서 그 언니가 저한테 너 전생에 여기 살았니? 이럴 정도로 저는 그 파리라는 도시가 물론 다시 가면 인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가려고 천천히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정말 어떤 장소와 궁합이란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처음 간 곳이지만 내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은 곳이 있고 오래 살았지만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곳도 있고. 네. 서울이 그래요. 저는. 네. 저도 약간. 다음 작품 계획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 시집이든 뭐. 사실은 이 시집을 묶을 때 이제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했었지만 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시집을 쓰기 8년간 동안 내가 거쳐왔던 시간들이 너무 거칠었구나라는 거를 내 시를 보면서 다시 알게 돼서 이렇게 좀 약간 아픈 것 같은 그런 정서를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키는 게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읽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은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내고 나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야 되고 내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뭔가 한 챕터를 탁 접고 나면은 다음에 쌓아 올릴 것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털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힘을 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시집을 이렇게 묶고 나니까 잘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집은 조금 용기를 내가지고 좀 빨리 내고 싶은데 모르죠. 알 수 없는 일이라. 저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예쁘고 아름답고 밝고 긍정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 시나 소설을 읽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남한테는 그렇게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또 저희가 좋은 작품들 저는 정말 좋아하는 소설가신데 그 작품 정말 잘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막 희망과 꿈과 막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공감하는 것들은 사실 나와 닮은 어떤 약한 부분들을 봤을 적에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맞아.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특히 이제 일반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서 벌이가 안 돼서 뭐 대출이 많아서 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잖아요. 막 가끔은 막 앉아 있는 것만으로 힘들어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때 넘어졌는데 그 위에다 돌덩이 더 얹는 것 같은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또 예쁘게 읽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좀 시집을 좀 빨리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이제 친구가 그랬잖아요. 털 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어제 내가 다시 이제 써놓은 작품들을 딱 보고는 망했구나 이렇게 사람 변하는 거 아니네 이 생각을 하긴 했지만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집도 용기를 힘껏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잘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직접 골라오신 시 한 편을 이용임 시인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115페이지에 있는 칠링이라고 하는 시 읽어볼까 해요. 네, 그러면 이용임 시인님의 칠링 들어보겠습니다. 칠링. 슬픔도 차갑게 흔들어 마시면 좋을까. 그늘 아래 누워 맨발을 흔들며 새벽에 내리는 비가 눈이 되어 쌓이듯 아침이면 혈관이 얼어 그대로 멈출까. 눈을 가리고 우는 술래는 누굴까. 누가 되겠니 누가. 그대로 멈춘 세계를 맨발로 뛰어갈래. 꽃을 열면 고이 접힌 고전적 슬픔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기도 하지. 미지근한 향기는 비리기도 하잖아. 옆에 앉은 너의 폐에서 상하기 직전의 계절이 흘러나와. 그러니 우리 그대로 멈추자. 내가 내 눈을 가려줄게. 하나 둘 셋 노래를 불러줄게. 슬픔은 빙점이 없어 내 말을 가져갈 거야. 눈동자 속에 고인 풍경을 지워줄 거야. 두근거리는 살을 멈춰줄 거야. 아무리 피를 마셔도 더 이상 뜨겁지 않을 거야. 차가워지는 것,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 고약한 선물 상자를 베개 위에 올려놓는 나이든 어미들을 바다 밖으로 보내는 것, 손깍지를 끼고 나란히 앉자. 피크닉 바구니엔 슬픔이 가득해. 차갑게 더 차갑게 슬픔을 흔들자. 저녁의 발톱이 나비로 날아와 누가 그대로 멈춘 세계에서 노래가 될래. 감사합니다. 계속 듣고 싶네요.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좋아하는 시예요. 근데 이제 시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 시라고 하는 제가 만든 코너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제 시를 남이 좋아해 주는 경우들이 사실 좀 없어요. 늘 살짝 제 시는 물론 제가 다 좋아하는데 네. 좀 애정이 조금 더 가는 시들이 남이 같이 좋아해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첫 시집도 그랬고 이번 시집도 그런데 이 시가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주변의 다른 친구나 선배나 지인들도 같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그럼 또 한 편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인님께서 애정하시는 시. 네. 저는 그 앞쪽에 실린 물의 공방이라는 시도 되게 좋아해요. 물의 공방? 네. 하나 더 말씀해 주신다면. 요즘 코로나라서 네. 여행 못 가니까 발가락의 여행. 발가락 여행. 이게 제가 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 뭐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뭐 무슨 소설처럼 가방을 꾸렸다, 공항에 갔다, 티켓을 끊었다, 날아갔다. 이거는 뭐 소설에도 그렇게 쓰면 이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네. 근데 너무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언제 가지 이러면서 집에서 썼던 시라서 요즘의 심정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네. 요즘 푹 빠져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책이나 영화라고 하면 그 라스폰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라는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요. 예, 최근에도 한 번 더 봤거든요. 네. 예,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막 내 몸을 뒤집어서 내 안쪽의 것이 바깥에 흘러나왔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 근데 푹 빠져 있는 거라고 하면은 몇 년째 빠져 있는 거는 저는 요가를 요가. 예. 왜냐하면 허리가 아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수술을 하고 나면 처음에 허리가 물처럼 흘러내려요. 수술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청취자분에 그래서 코르셋 같은 거를 허리에 동여매요. 허리를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그거를 해서 허리를 굳히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이 물이 된 근육들을 딱딱하게. 근데 그 다음의 부작용은 허리가 굳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물건을 집을 때도 허리를 구부려서 집지를 못하고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집어야 될 정도로 허리가 뻣뻣해져서 근데 병원에서 뻣뻣한 허리는 또 다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요가를 조금씩 하게 됐는데 요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가라고 하는 거를 보통 수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운동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 목표가 없어요. 요가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그러니까 저같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나 초심자의 마음으로 좀 안 되면 오늘 컨디션이 별로라서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매트 위에 평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가를 계속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매트 위에 평화. 예, 그거 아마 저 어디서 빌려온 말이에요. 요즘 요가 에세이가 많아서 아마 어딘가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만나요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요즘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실 작가들은 대부분 좀 은둔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작가들은 어딘가 막 나가는 사람 저처럼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방에 또 탁 틀어박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인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고 뭐 출근을 하든 알바를 가든 학교를 가든 마스크를 쓰고 이 염천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롭고 그리고 왜 괴로운가 생각해 봤더니 강제된다는 것이 괴롭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게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또 어제 비 왔는데 사무실에서 화장실 갔다 오다가 복도 창문을 열고는 마스크 벗고 얼굴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빗방울이 얼굴에 타다닥 쏟아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아마 내년 되면 좋아질 거고 인간은 어쨌든 또 지혜가 있는 동물이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시고 나름 즐겁게 행복하게 뽀송뽀송하게 지내셨으면 제가 응원 드릴게요. 같이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네. 지금까지 시집 쉬는 휴일도 없이라는 시집을 내신 이영임 시인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영임 시인님 보내드리고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줄여서 작수치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금연인데요. 정은기 시인님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 쓰고 있는 정은기입니다. 네, 정은기 시인님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200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착창박 풍경의 빈 곳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뭐 시국이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있느라고 좀 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려고 조금 애를 썼었다면 요번에는 그 행동 반경이 점점 위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불러주시지 네.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한강을 넘어올 일이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맵을 한번 찾아보니까 네. 계속 집 학교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몇 달째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보면 이제 조금 한강 대교를 건너가지고 왔다가 강을 홍대에 건너셨어. 되게 오랜만에 와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네,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오늘 정은기 시인과 함께 얘기해 볼 취미는 금연이에요. 네. 수상한 취미라면 흡연이 더 맞을 것도 같고, 예. 그런데 나름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정은기 시인의 금연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도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이러다가 그냥 제 이미지가 이렇게 담배와 연결될까 봐 그런데 사실 그 작가분하고 처음에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이게 낚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취미와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 밥 먹듯이 금연하는데라고 이제 한마디 딱 던졌다가 이 주제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획에 맞게 뭐 완전 전문가거나 이렇게 방대한 지식과 잘 어울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그냥 뭐 그 사소한 결심들 아마 이 부분 그냥 그 많은 그 애연가 흡연가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뭐 매년 1월 1일 한 번씩 시도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뭐 거울 앞에 섰을 때 네. 아니면은 그 안색이 조금 흑빛으로 변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나 네. 아니면 양치하면서 아무리 닦아도 뭔가 지워지지 않는 뭔가를 보게 될 때, 네. 또 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서. 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단어가 잘 고유명사가 기억이 안 나도 자꾸 그쪽이랑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이렇게 그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 뭐 직접적으로 금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는 조금 드물기는 한데 그렇게 매번 이제 그런 순간 시도했다가 다시 뭐 2, 3일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예. 예. 취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금연 중이세요? 아니면? 예,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또 마침 이제 막 금연을 이제 막 네. 시작을 하고 있었던 네. 중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번 또 얼마나 이제 오래 갈지 모르겠는데 며칠째? 지금 제가 이제 6월 3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도 한 20일은 넘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가장 오래 끊었던 기간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제가 그 가장 오래 끊었던 기간 뭐 그 군대 이제 훈련소를 제외하고는 한 2달? 두 달? 2달 정도 끊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금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 오늘부터 담배 끊었어. 뭐 이런 말일 텐데 실제로 그렇게 길게 완전히 끊으시는 분들을 보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금연을 취미로 삼고 오랫동안 해오신 정은기 시인님께서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오래 끊었던 게 2달이라고 하셨는데 금연 기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기술이요? 네. 그냥 저는 일단 그 병원에를 가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담배를 피울 때는 그 학보사에서 제가 이제 학교 때 학보사에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마감이 오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써야 될 때 이렇게 네. 그냥 저한테 이렇게 면죄부를 주면서 담배를 한 번씩 이렇게 피우게 됐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건 내 의지로 언제든 끊을 수 있어라고 이제 스스로 확신을 가지면서 네.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사실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뭐 글 쓴다 아니면은 뭐 마감이다 이럴 때는 뭐 당연히 한 대 피워야 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 조금 사로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계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도 안 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었던 것 같아요. 뭐 그 금연 상담도 신청을 해서 받아보기도 하고요. 그런 건 보건소에 하나요? 네, 보건소도 있고 지금도 1544 그 전화 상담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담도 이용해보고 금연 패치도 활용해보고 금연 보조제 아니면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를 잔뜩 가지고 다니기도 해보고 근데 뭐 다양한 방법을 써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을 받는데 이제 제일 먼저 상담사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담배 끊으려면 먼저 이 금연이 자기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편안하게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예. 거구나.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 이제 되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끊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간의 이제 어떤 경험을 봐서는 좀 피식 웃었죠. 네. 설마. 근데 이제 뭐 첫 주는 한번 뭐 이 약을 복용하면서 담배 피워도 된다. 그 뭐 편하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약을 이제 복용하는 순간부터 뭐 밤에 꿈도 많이 꾸기 시작을 하고 담배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으로 끊는 거, 전 그걸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뭐 금연 홍보대사가 아니고요. 자유 의지,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약을 먹으면 된다. 네, 새로운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다시 피셨나요? 그것도 좀 이제 사연이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금연할 무렵 한 2달 정도 금연을 이제 하고 있고요. 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스페인으로 여행을 계획을 잡아놓고 있었고 또 이제 여행을 준비하기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금연을 하고 있었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가서까지 금연을 하는 건 이거는 그 조금 예의가 아닐 것 같다. 여행이 주는 어떤. 네. 그래서 뭐 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피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뭐 흡연욕이 강하게 있었던 건 아닌데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부터 미리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 가서 그 현지 담배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하루에 한 대씩만 뭐 피우면 뭐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이제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 여행지에서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커피를 한잔 하면서 한 대 하고 분위기에 젖어서 피웠거나. 그런데 이제 돌아오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 욕구가 다시 생기기 시작을 그쵸. 하더라고요. 예. 스페인을 다녀오시면서 예. 또 여행이 주는 어떤 자유에 그렇게 되셨군요. 예. 방금 커피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기호품이 뭐 술, 담배, 커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다 보면 커피를 마시고 싶고, 커피 마시다 보면 담배 피우고 싶고, 뭐 담배를 피우다 보면 술을 마시고 싶고, 뭐 이런 순환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과 담배와 커피. 이게 참 말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이제 되게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내가 시인이 돼야지 글을 써야지 이제 아마 중고등학교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항상 그 책 표지 그 두꺼운 책의 저자라고 할 만한 분들의 양력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세계 고전 뭐 명작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불우한 삶을 살거나 했던 기구한 운명 또 뭐 그 부잣집 귀족 가문이라고 한다면 뭐 성격이 괴팍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약물에 중독이 돼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병을 하나씩 갖고 있다거나 또 상당수가 사실 상당히 많은 애언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 열정에 이렇게 조금 동경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뭐 술, 담배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게 동경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은 21세기고 막 무슨 4차 산업혁명이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술이라든지 담배 하다 보니까 저도 뭐 기억력이라든지 아니면 발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눌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언어를 조금 더 예민하게 이렇게 막 또박또박 얘기하고 싶고 이제 한데 더 여기에 이렇게 뭔가 찌든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변화와도 또는 개인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글 쓴다 하면
정말 다들 담배 하나씩은 들고 네.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담배 하면 중독성이 예. 떠오르는데 그 수상한 취미로 흡연이 아니고 금연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 금연에도 중독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금연의 매력이 있을까요, 혹시?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용납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서사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어떻게 이제 제가 뭐 금연 세미나 이런 데도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정말 있거든요. 다양하게 근데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담배나 흡연이 그동안 인류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제가 이제 뭐 건강이라든지 나의 어떤 생활에 치밀하지 못함, 게으름 이런 걸 어디다 투사할 절대 악이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악의 축이 하나 있어야지 그것과 이렇게 부단히 싸워가는 뭐 실패를 했던 아니면 성공을 했던 그래서 그 모습에 이렇게 제가 도취하기 위해서 금연을 이렇게 매번 시도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것마저 그 대상이 없었으면 다 이제 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책임, 나의 목.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뭐 예, 중독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되게 설득력 있는 대답이에요. 그렇죠. 제가 저도 설득당하고 와서 담배라는 악이라는 거를 하나 예. 딱 두면 그렇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올해로 23년째 반복된 흡연과 금연의 역사. 매년 1월 1일에 금연을 선언한 씨는 정은기 시인님의 금연 사랑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금연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꾸준히 실패하는 데 있다. 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금연을 다짐하는 내 자신이 대견하다. 뭐 예스. 예. 시가 잘 써질 때도 시가 잘 안 써질 때도 금연은 나의 훌륭한 뮤즈가 되어준다. 노. 노. 흡연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꾸준한 금연 시도에 있다. 예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연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꾸준히 실패하는 데 있다라는 질문에 yes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금연 실패사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얘기를 잘 못하면 제가 완전히 이제 조금 뭐 지저분하고 예.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금연을 시도했던 분들이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금연을 할 때 자기의 굳은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금연하는 순간 이렇게 담배를 버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라이터를 네. 이렇게 다 끼워가지고 버려. 네,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버리는 순간에도 내가 한두 시간 뒤에 다시 또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 버리게 돼요. 그런데 뭐 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 있다거나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다시 또 어느 순간에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뭐 이 담배를 부러뜨려 가지고 버린다거나 하면 또 그걸 부러진 걸 가지고 다른 종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싸가지고 하거나 수선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엄청 좀 초라하고 찌질한 저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럴 땐 좀 뭐 씁쓸 어떤 실패에서 좀 씁쓸한 느낌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약간 귀여운데요. 그런 모습들은 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시가 잘 써질 때도 시가 잘 안 써질 때도 금연은 나의 훌륭한 무주가 되어준다라는 질문에도 노라고 하셨네요. 예, 노라고요. 그러면 흡연 시기와 금연 시기에 따라서 작품 성향이 영향을 받나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이 질문 뭐 받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항상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그 뭔가 글을 쓰려고 하면 일단 편의점 가서 담배를 먼저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흡연 가능한 카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글을 쓰러 이제 가곤 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떤 의식처럼 이렇게 뭐 담배를 피고 막 이제 그 하는 행위를 나름 이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이제 쓰는 시를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보면 의도적인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담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흡연 아니면은 또 뭐 술 이런 소재들 뭐 오브제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좀 피하는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게 이제 의미가 큰 단어들이고 또 많은 어떤 그 분위기들을 거느리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뭐 창작의 동기가 된다, 모티브가 된다라고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싶지는 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담배라는 것은 시인 정은기보다는 예. 그냥 시인 아닌 일반 정은기에 예. 더 가까운 기호품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최근에 결론을 내려보기로는 뭐 인간 정은기보다는 그냥 어떤 동물로서의 어떤 예, 운동성, 물질성만 남은 예, 그래서 뭐 본능적으로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중독이란 게 원래 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찾게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구성 작가이신 방수진 시인님이 사전 인터뷰를 하셨는데 혹시 담배와 관련된 작품이 있으면 좀 전달해달라. 원고 적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셨더니 나의 모든 작품이 어찌됐건 담배를 입에 물고 있거나 쳐다보고 있다가 태어난 것인데 어찌 몇 편을 따로 고를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아니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항상 그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담배를 넣고 책상에 앉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럼 이제 항상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한쪽에다 그쵸. 올려놓게 되고요, 그렇죠. 뭐 또 뭐 마실 차례도 한 잔 준비해 놓고 이제 그게 이제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나름대로 저만의 의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친연성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구 자체는 보면 되게 예. 옛날의 예술가 같아요. 예, 제가 사실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네. 이 과거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네. 과거의 모습이. 그게 약간 뭐 글을 쓰기 전에 책상을 정리한다던가 예. 글을 쓰기 전에 뭐 손톱을 깎는다던가 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 뭐라고 볼 수도 있는 예,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글 쓰는 시간을 좀 미루기 위한 뭐 이런. 예. 네. 제가 지금 이제 정은기 시인님의 시를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계단은 건물의 내부를 타고 오른다. 규칙적으로 접었다 펴는 방식이 계단의 유일한 질서. 정은기 시인님의 나의 패라는 시 중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혀는 화렵수에 가깝다. 수도꼭지는 서로의 목을 조르는 힘으로 멀리 멀리 나아갔다. 이거는 정은기 시인님의 비밀의 하원이란 시 중에 일부였습니다. 정말 시인의 눈이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단을 보고 혀를 보고 수도꼭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시적 대상을 독특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독특하게 바라보는지는 사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쓸 때 제가 생각할 때 시가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나는 시를 쓰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작품은 항상 또 작품에 대한 어떤 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보든 다른 사람과 다른 그냥 내가 보는 어떤 방법을 조금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뭐 통찰, 깨달음 사실 그런 말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뭔가가 문득 찾아온다는 뭐 문득 깨닫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어떤 안경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안경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봐주시면은 저는 고마운 일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장의 소리 하면서 이제 시인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안경처럼 좀 다른 안경들을 갖고 쓰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이제 뵐 때마다 느껴가지고, 예, 전 이번에 이제 정은기 시인님의 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예.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고독, 외로움, 그리고 훌쩍 어른스러운 소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정은기 시인님에게 외로움이란 어떤 걸까? 예, 고독이란 뭘까? 쓸쓸한 정서가 좀 있어서, 저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관계가 항상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너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나만 보일 때가 사실 가장 외로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 하면 뭐 밥 주시고, 네. 졸려 하면 재워주시고, 네. 엄마 나 심심해하면 꼭 안아주시거나 이제 어떤 결핍 같은 게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자의식이 생기고 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엄마 나 쟤랑 사귀고 싶어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렇죠. 엄마 나 키가 더 크고 싶어 뭐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부분,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 네.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 그러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의 어떤 컴플렉스였었던 것 같은데, 그냥 가장 초라한 저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가장 외롭지 않나. 나의 예. 힘으로 이 세계에서 뭐든지 해야 될 때 나의 예. 힘으로만. 예.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담배가 그렇게 나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예. 네, 이렇게 고독한 세계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굳이 그렇게 담배가 나쁠까? 뭐 이런. 담배도 이렇게 사실 피우면 주로 이제 혼자 피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요. 피우면서 보면 그 내가 담배를 피우는 나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 연기가 나가니까 연기를 바라보면서 아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사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구나 끊임없이 또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는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렇게 외로움이 있는 게 아닌가. 주위에 폐만 끼치지 않는다면 예. 저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정은기 시인님의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사랑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이제 돌아보신다면. 또 반대로 오로지 너만 보일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몹시 외로울 때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 나섰던 거, 사랑을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담배에 제가 또 몰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어떤 다른 나 아닌데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또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완전히 너한테 완전히 또 쑥 사로잡히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점점 그런 기회는 보니까 좀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뭔가 이렇게 빠져들거나 하는 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힐 때. 예. 맞아요. 그런 순간이 생각해보면 예.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예.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 쉽게 콩깍지 씌는 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없어지죠. 예. 맞아요. 예, 그런 게 슬플 때도 있지만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0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 당시의 소감 중에서 한 구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계속되는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동안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는 특별한 이력이나 천재성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오히려 평범한 내 삶과 무거운 엉덩이와 큰 머리, 굵은 손가락,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무대포식의 내 젊음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2008년에 쓰신 당선 소감이시잖아요. 예. 예, 13년이 흐른 거죠, 지금. 예. 어떠세요? 당시를 추억하신다면? 그러니까 빨리 시집을 내야 되겠구나. 이제
사실 뭔가 매듭이 필요한데 그럼 또 다른 주제로 더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1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이 당선 소감을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조금 내가 이렇게 게을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또 무언가 이렇게 되게 열망하다가 막상 이제 딱 거기 도달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삶에 있어서 화려하던 시절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즐거움이라든지 기쁨 이걸 조금 더 만끽하거나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던 그 순간에는 못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으면 했는데 이제 그러긴 정말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이 조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어디서 청탁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대해서 되게 막 그 신경 쓰기도 하고 또 뭐 시집은 언제 어떻게 출간할지라든지 주목받는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급해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쵸. 것 같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때 뭐 조금 더 사랑을 또 더 예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든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빨리 시집을 내서 이렇게 또 한 시절을 매듭을 짓고 또 이제 새로운 걸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좀 빨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정은기 시인님의 작품 낭독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인님께서 직접 고르신 시를 읽어주실 건데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냥 발표했던 작품 중에서 이제 한 편 골라왔는데 좀 부분만 좀 읽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 그 단 한 번 영원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은기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표정이 없는 구름의 무늬에 비하면 내가 쓰고 있는 시는 지나치게 인위적이었다. 종결어미를 앞에 두고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문장들.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던 나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나. 이렇게 멀리까지 가도 되는 것일까?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 저녁처럼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 유성이 지나가는 동안 소원을 빌지 못했던 우리들은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단 한 번 영원히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까?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열을 맞춰 질서를 지킨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반갑고 애틋하다. 낯선 자들과 함께 서로의 죽음에 대해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함께 국경을 넘을 자격이 충분했다. 감사합니다. 그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뭐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금연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연은 단 한 번이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주제는 그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히려 이제 사랑과 관련돼서 사실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한 번이면서 영원한 것이면 좋지 않을까. 또 딱 한 번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한 번이면서 또 모든 걸 다 불러줄 수 있는 이름. 또 저도 시를 쓸 때 뭐 의자를 부르거나 아니면 뭔가 나무를 불렀을 때 한 번 불렀을 때 그 대상의 전부를 다 불러줄 수 있는 언어, 그게 이제 사랑이 아닐까.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 생각하면서 가져온 건데 또 묘하게 금연과도 맞는 부분이 뭐 금연 홍보 문구 단 한 번 영원히. 근데 되게 젊은 시인 것 같고 들었을 때 느낌이 두고 온 뭔가를 되게 자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시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일단 가장 뭐 생각하고 있는 건 시집을 한번 좀 잘 묶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이제 시에 대한 욕심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저만의 이렇게 어떤 방법이라든지 색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언어를 이렇게 조금 예리하게 구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정은기 시인님의 첫 시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뭔가 이제 금연으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순간에 또 끊임없이 금연을 다짐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 한 번 영원히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세요. 일단 예,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생각보다 쉽게 예, 접근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끊겠다는 의지는 병원에 가는 것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마지막으로? 예, 뭐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처음에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를 창작하고 또 더 발표하고 또 빨리 묶어내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그 금연이라는 주제도 사실 상당히 이제 재밌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시로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정은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연의 그 연이 그냥 그 연인할 때 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시랑 막 버무려져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DJ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